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3장 유명 연사들의 연설 준비 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절반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분들의 행복에 또 작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요지 구성법. 우드로 윌슨에게 그가 자주 쓰는 연설 준비 방법에 관해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우선 내가 다루고 싶은 소재를 나열하고 마음속에서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빠르게 기록합니다. 나는 항상 속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절약되니까요. 그런 다음 속기한 내용을 타이핑하면서 구절도 바꾸고 문장도 수정하고 소재도 추가합니다. 루즈벨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루즈벨트식 방법으로 연설을 준비했다. 그는 우선 모든 사실을 찾아내어 하나씩 살펴보고 평가해서 사실관계를 결정한 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뒤 종이를 가져오게 해서 받아 적도록 했는데 그럴 때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술을 함으로써 연설문 속의 속도감과 즉흥성 그리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타이핑된 원고를 보면서 수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하면서 연필 자국으로 종이를 채운 뒤 전체를 다시 구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 수고를 들여 최선의 판단을 하고 오래전 미리 주의 깊게 계획하고 작업하지 않고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때로는 비판자들을 불러서 구술을 할 때 듣게 하거나 혹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현명한지에 대해 그들과 토론하는 것은 사양했다. 내용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확고해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가 듣고자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였다. 몇 차례나 그는 타이핑한 원고를 가감하고 수정하면서 손을 보았다. 신문에 실린 연설문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연설문이었다. 물론 그는 연설문을 외우지 않았다. 그는 즉흥적으로 연설했다. 그래서 종종 그가 실제로 한 연설은 신문에 실린 깔끔한 연설문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구술을 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무척 훌륭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소재에 익숙해지고 전달하려는 요지에 맞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얻기 어려운 매끄러움과 확실성 그리고 세련미가 이런 과정을 통해 획득되었다. 올리버 로지경은 내게 연설문을 구술하는 것, 빠르면서도 내용을 담아서 구술하고 마치 실제로 청중에게 연설하듯 구술하는 것이 매우 뛰어난 준비와 연습 수단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많은 수강생들은 녹음기에 대고 자신들 스스로 연설한 다음 그것을 다시 듣는 과정에서 상당한 깨우침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우침을 얻는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염려스럽게도 때로는 환상이 깨지며 벌을 받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훈련이다. 적극 추천한다.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써보는 이런 연습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기억에 각인시킨다. 여러분의 지적인 방황을 최소화시킨다. 또한 여러분의 어휘력을 증진시킨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옛날 이야기 활용법.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어떻게 어휘력을 증진시켰는지, 어휘 활용 능력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어떻게 익혔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의 생을 기록한 이 책은 문학 고전이지만 여타의 고전들과는 다르게 읽기 편하면서도 철저히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책은 평이하고 직설적인 영어의 전범에 가깝다.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배우는 점도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좋아하기를 기대하며 그 책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아래에 싣는다. 이 무렵 나는 우연히 정치 주간지인 스펙데이터 한 권을 보게 되었다. 제3호였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 책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책을 사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으며 거기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꼈다. 그 책의 글은 매우 뛰어나 보였고 나는 가능하다면 그 글을 모방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종이를 갖다가 그 각 문장의 개요에 대해 짧은 메모를 하고는 며칠 동안 놔두었다. 그리고는 책을 보지 않고 그 문장들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했다. 메모된 각각의 요지를 상세히 표현하고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는 뭐든지 사용해서 전에 표현되어 있던 것만큼 충분히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한 다음 내가 쓴 스펙테이터를 원래 책과 비교해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교정했다. 하지만 나는 만일 내가 운문 짓는 법을 훈련해 놓았더라면 그 이전에 많은 단어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단어들을 자유자재로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같은 뜻을 지니면서도 강약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가 다른 단어를 찾거나 운을 맞추기 위해서 소리가 다른 단어를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항상 다양함을 추구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다양함을 확실하게 익힘으로써 그와 같은 일에 능숙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골라 운문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 놔두었다가 원래의 산문을 완전히 잊을 때쯤 그 운문을 다시 산문으로 만들었다. 때로는 적어놓은 메모를 아무렇게나 섞어놓고 몇 줄을 보낸 다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순서가 되도록 추려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고 그 글을 완성했다.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 생각을 가다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내 작업물을 나중에 원본과 비교하면서 나는 많은 잘못을 발견해서 개선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에서 운 좋게도 더 나은 글을 썼다고 느낄 때도 없지는 않았다. 이럴 때면 나도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괜찮게 영어 문장을 쓰는 사람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강하게 품곤 했다. 메모를 정리하고 선별하라. 앞에서 여러분은 메모를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사례들을 종이에 적은 다음 그것들을 가지고 놀이를 하라. 하나씩 분류해 서로 연관이 있는 것들끼리 모아놓아라. 이렇게 모은 묶음들이 대략 여러분이 할 연설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 묶음들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라.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1등품의 알곡만 남겨놓아라. 때로는 그 알곡조차도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놓아야 한다. 제대로 작업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수확한 재료 가운데 일부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연설문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수정 작업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연설문이 만들어진 후에도
이런 내용을 넣고 이렇게 개선하고 다듬어 써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연사라면 대개는 연설을 마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연설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는 자신이 준비한 연설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실제로 전달한 연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연설했다고 신문에 난 연설이며, 마지막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연설이다. 연설할 때 메모를 활용해야 할까? 링컨은 비록 즉흥 연설에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후 주의 깊게 미리 작성하지 않은 연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강요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대통령 취임 연설 시에는 당연히 연설문을 읽어야만 했다. 이런 종류의 정부 공식 문서의 구체적인 어구들은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 일리노이에서 지낼 적에는 연설할 때 메모조차 사용하는 법이 없었다. 메모는 언제나 청중을 피곤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링컨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메모는 연설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키지 않는가? 연사와 청중 간에는 소통의 느낌, 즉 친밀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메모는 이런 소중한 느낌이 생기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메모는 일종의 자귀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는가? 메모는 청중으로 하여금 연사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신감 혹은 여분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준비를 할 때는 기록을 하라. 그것도 공들여서 충분하게 메모를 하라. 혼자서 연습할 때라면 메모지가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청중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주머니에 메모지를 넣어두면 마음이 더 편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들은 기차의 침대 차량에서 쓰는 망치와 톱, 도끼처럼 비상도구라야 한다. 전복이나 파손 등 죽음이나 재난의 위협을 당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굳이 메모를 사용하고 싶다면 커다란 종이 한 장에 커다란 글씨로 짧게 작성하라. 그러고는 여러분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단상 위에 있는 책들 사이에 그것들을 숨겨 놓아라. 꼭 봐야 할 때 얼른 보되 이 약점을 청중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하라. 존 브라이트는 메모지를 자신 앞에 걸어놓은 커다란 모자 안에 숨겨놓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메모지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연설을 몇 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긴장하고 자의식에 넘친 나머지 준비한 연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는 엉뚱한 곳으로 접어든다.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늪지에 빠져 버둥거린다. 이런 사람들은 연설이 익숙해질 때까지 아주 짧게 요약된 메모지를 손에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들은 맨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가구와 같은 뭔가를 잡고 일어선다. 하지만 그런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연설문을 일일이 외우지 말라. 연설문을 글자 그대로 읽거나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말라. 시간만 걸리고 실패를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는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청중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아니다. 그들은 정확한 어구를 떠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대개 작동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즉 앞으로가 아니라 뒤쪽으로 생각을 진행한다.
이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인상은 딱딱하고 차갑고 아무런 개성도 없고 비인간적이다. 바라건대 이런 무익한 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중요한 사업상의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책상 앞에 앉아서 앞으로 해야 할 말을 일일이 외우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핵심적인 내용이 명확히 정리될 때까지 숙고한다. 약간의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서류를 뒤져볼 수도 있다. 그러고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점과 저런 점을 제시해야 하겠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유는 이런 게 있다고 해야 하겠다. 그러고는 이유를 정리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인다. 여러분이 사업상의 만남을 준비하는 방식은 이러하지 아니한가? 연설을 준비할 때도 이와 같은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애퍼매턱스의 그랜트 장군. 리 장군이 항복 조건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북부 연합군의 수장이었던 그랜트 장군은 파커 장군을 돌아보며 펜과 종이를 달라고 했다. 그랜트 장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펜을 들어 항복 조건을 적을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내 생각뿐이었으므로 나는 오해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랜트 장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런 결과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랜트가 자주 쓰는 구절들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믿기 어렵다면 한번 길거리 청소부 한 사람을 때려 눕혀보라. 벌떡 일어선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리는 일 따위는 전혀 없을 테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적었다. 어떻게 말할까 궁리하지 말고 오직 사실과 생각을 추구하라. 말은 찾지 않아도 저절로 넘쳐날 것이다. 생각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는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해보라. 거리를 걷거나 차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마음속으로 연습하라. 일을 끝내고 혼자 방에 있게 되었을 때는 큰 목소리로 몸짓을 섞어가며 생명과 열정을 담아서 연설해보라. 캔터베리의 카논 녹스 리틀은 성직자가 같은 설교를 10번 이상은 해야 비로소 거기에 진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곤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정도의 연습을 하지 않고 연설을 통해 진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 앞에 진짜로 청중이 있다고 상상하라. 이런 상상을 정말 실감나게 한다면 여러분 앞에 실제로 청중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미 겪은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교수대로 향하면서도 허풍을 떨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그들은 이미 상상 속에서 수천 번이나 그런 상황을 그려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처형당하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마치 예전에 몇 번이나 겪었던 일처럼 여겨진다. 농부는 링컨이 엄청 게으르다고 여겼다는데 이런 식으로 연설을 연습하는 것은 많은 유명한 연설가들이 보여준 선례를 충실히 따르는 길이다. 로이드 조지는 고향 웨일스에 있는 토론 모임의 회원이었던 시절 종종 시골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무와 울타리를 상대로 몸짓을 섞어가며 연설을 하곤 했다. 젊은 시절 링컨은 브레켄리지와 같은 유명한 연설가의 연설을 듣기 위해 왕복 30에서 40마일가량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곤 했다. 연설 장면을 보고 오는 날이면 그는 너무나 흥분하여 연설가가 되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래서 종종 들판에서 일하던 다른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루터기 위에 올라가 그들에게 연설하기도 하고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자 고용주는 화가 나서 이 촌구석의 키케로 녀석은 엄청 게으른 놈이며 농담과 연설로 다른 일꾼들을 망쳐놓고 있다고 소리쳤다. 영국의 총리였던 에스퀴스는 옥스포드에 있는 학생 토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연설 솜씨를 익혔다. 그리고 그는 후에 자신이 직접 토론 모임을 창설했다. 우드로 윌슨도 토론 모임에서 연설하는 법을 익혔다. 헨리 워드 비처나 위대한 에드먼드 버크 역시 마찬가지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라이휴 루트는 뉴욕 23번가에 있는 YMCA에서 열리는 문학 모임에서 연설 실력을 길렀다. 유명한 연설가들의 경력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된 한 가지 사실, 즉 그들은 열심히 연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연습했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렇다면 조지프 초트가 사용했던 방식을 써보라. 그는 아침 일터로 갈 때면 조간신문 한 부를 사서 거기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러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그날 실린 시시껄렁한 풍문들과 사건 기사를 읽는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연설을 구상하고 기획했다. 촌 M 대표는 철도 회사 사정으로 미국 상원 의원으로 무척 바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거의 매일 저녁 연설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연설이 내 사업을 방해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온 다음에야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든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다윈이 연구를 한 시간도 딱 그만큼이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3시간. 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다윈은 유명해졌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오전 내내 짧은 인터뷰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 틈틈이 몇 초의 여유라도 활용하기 위해 늘 책을 옆에 끼고 있었다. 만일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놀드 베넷이 지은 하루 24시간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 가운데 100장 정도를 뜯어내어 주머니에 넣고 짬짬이 여유가 날 때마다 읽어라. 나는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이틀 만에 읽었다. 그 책은 시간을 아끼는 법과 하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여러분에게는 여유와 규칙적인 작업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설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만나서 연설을 연습하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즉흥 연설을 하는 놀이를 하라. 더글러스 페어뱅크스와 찰리 채플린이 하던 놀이. 더글러스 페어뱅크스와 찰리 채플린이 충분한 여흥을 즐겨도 될 정도 수입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부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해낸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오락거리, 즉 가장 즐거운 방법은 다름 아닌 즉흥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몇 주 전 아메리칸 매거진에 기고한 글을 통해 더글러스 페어뱅크스는 이런 사실을 다음처럼 밝혔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가벼운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저녁 식사에서 찰리 채플린을 소개하는 흉내를 냈다. 그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개에 걸맞은 인사를 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지 게임이 생겨났고 우리는 지금까지 2년 동안 거의 매일 저녁 그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 그러니까 메리 픽퍼드와 나 그리고 채플린 이렇게 3사람이
종이 쪽지에 각각 한 가지 주제를 적는다. 그러고는 그 쪽지를 모아서 섞은 다음 각자 한 장씩 뽑는다. 어떤 단어가 뽑히건 우리들은 각자 1분 동안 그 단어를 주제로 연설을 해야 했다. 한번 적었던 단어는 다시 적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묘기 부리기를 새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고 적는 단어에는 온갖 종류가 다 포함된다. 언젠가 신앙과 전등갓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제시되었던 날이 생각난다. 그 가운데 전등갓이라는 단어가 내 몫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등갓이라는 주제로 60초 동안 연설을 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쉽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해보기 바란다. 시작은 용감하게 한다. 전등갓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하나는 불빛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식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나보다 전등갓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지 않다면 여기서 끝이다. 어쨌거나 나는 연설을 어렵게 끝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게임을 시작한 이후 우리 세 사람이 정말 민감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잡다한 주제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결합하고 그것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 앞에 서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 게임에 실증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3장 유명 연사들의 연설 준비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들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연습하고 타이핑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연습하고 그리고 또 수정하고 역시 세상에 뭐 하나라도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기억해야 하겠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를 할 때는 충분히 메모를 활용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메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한 가지씩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